네, 시장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은 숨을 좀 죽이면서 시장의 동향을 보는 것이 좋을까? 많은 고민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7월이 시작이 됐고 오늘 7월 2일인데 네. 시장의 분위기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하반기가 네, 스타트가 네, 된 거라서 어떻게 보세요? 그 증시 강세 이어질까? 왜냐하면 뭐 7, 8월 장은 불장 만스피까지 그쵸. 예견하는 네. 곳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강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8,000선을 코스피가 이제 깨고 내려간 이후에 지금 다시 보시면 또 이제 8,000선을 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급락의 전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당분간 저는 계속 코스피 이제 8,000에서 한 8,500 정도 계속 박스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지지난주에 왔을 때 똑같은 얘기 했을 네. 거예요. 박스권 하단에서 무조건 매수하셔라. 예. 그러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 하단이니까. 때문에 저는 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매수의 자리. 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8,500 정도 그 정도 가시면 박스권 상단으로 당분간 유지가 될 거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수급이 어느 정도 불균형된 게 풀리면은 네. 그 박스권을 벗어나서 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왜? 조건이 펀드멘탈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까지 다들 물어보세요. 그럼 하반기 어떻게 할 거야? 막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하반기가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10,000선은 도달하지 않을까. 하반기. 네, 네. 뭐 시간이 갈수록 지금 계속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도 그렇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계속 이제 악재들이 풀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펀드멘트만 현재 정도만 유지하면 지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요즘 빠진 거 보시면 다시 뭐 투자가분들 보기에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데 할 정도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만 원 밑으로 깨졌을 경우에는 저평가 메리트가 확 올라오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노조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이제 영업이익에서 좀 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30만 원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사실 300만 원 시간 외에서 잠깐 터치를 했어요. 이게 만만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00 정도에서 이제 자꾸 튕겨 나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한 300 정도, 올해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좀 보시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한 25% 정도 빠져 있는 한 230만 원 정도면은 SK 하이닉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평가 메리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지수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전망치죠. 792조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 SK가 반 이상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6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코스피죠. 코스피가 만약에 전년 대비해서 165% 증가한다라고 하면 딱 10,000포인트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은 저는 한 올해 10,000포인트는 아마 하반기에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10,000포인트에서만 안정화돼도 사실은 아주 좋은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금 PER이 한 23배인데 선행 PER이 아직도 7.2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다 보면 올해 영업이익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코스피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저는 삼전 SK도 좀 갈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이제 저희가 전반기 1분기 때 좀 많이 상승했던 조선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력기기, 반도체, 소부장, 반소부장, 금융주들도 아마 하반기에는 지금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저평가 메리트를 갖고 조금 더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대표님께서는 지금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의 자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는 30만 원 선 밑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SK하이닉스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그때 300 갔다가 쭉 좀 내려갔죠. 떨어진 이후에 다시 못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300만 원 정도 들으면 밸류에이션 꽉 찬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쭉 떨어져서 쭉 떨어졌어요. 지금 240만 원인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떨어졌어요. 230만 원에서 저가 매수? 220만 정도. 220. 그 정도만 가도 그쪽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AI 밸류 체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밸류 체인을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사실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AI 밸류 체인의 솔직히 이제 핵심이잖아요. 저는 여기는 이제 계속 장기 사이클, 뭐 요즘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건 좀 이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은 장기 사이클에 진입되기 때문에 계속 상승 곡선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뭐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뭐랄까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조정되면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밸류 체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다음이 사실 피지컬 AI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AI 밸류 체인 보시면은 이 안에서 피지컬 AI라는 시장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최근 들어서 수요가 엄청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네, 자체가 네, 네. 엄청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피지컬 AI 쪽, 로보틱스 쪽은 예. 국내에서 공급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제대로 로봇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최근에 로봇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그냥 네. 공급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다면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계속 이제 두산. 우선주로 원픽을 갖고 이제 두산 로보틱은 산업 로봇하고 협동 로봇을 쓰거든요. 네.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로봇 공급해 줄 수 있는 산업이나 협동 로봇 쪽에서는 사실 두산 로보틱가 유일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른 로봇하고 이제 뭐 부품주를 제외하고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당장 매출이라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는 딱 여기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 두산 보면 로보틱스가, 예. 피지컬 AI 쪽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밸류체인에서. 그다음에 제가 결국 피지컬 AI 아니면 AI 뭐 밸류체인 하면 결국 전력이거든요. 에너지거든요. 네네네. 에너지인데 저희들은 계속 이제 전력 기기라든지 변압기 계속 보고 계신데 아직도 이제 끈을 못 놓으시고 계속 더 회복될까 더 갈까 계속 그 말씀 하시는데 일단 당분간은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미국에 있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지버누바라든지 이튼과 같은 전력 회사들의 어떤 이제 납품하는 게 사실 가장 컸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들 주가를 좀 보시면 다 조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국내 전력기기 쪽들이 있죠. 그런 쪽들은 당분간 아마 2분기, 3분기에도 조금 좀 쉬어야 되는 타임이 쉴수 되죠. 왜냐하면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지금 전반기 때 전망됐던 것은 일단 밸류에이션이 꽉 찼어요. 근데 예. 하반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나오냐 이게 지금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근데 당장 보면은 미국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력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매출에 대한 그 상향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 갖고 주가가 좀 밀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에서는 전력기기 쪽은 조금 약간 좀 더 쉬시고 좀 더 좀 승부를 좀 하시고 저는 2차 전지 쪽을 지금 당장 보시는 게 좋다. 예.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는 시장이 계속 커져요.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란 전쟁 끝나고 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 확대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네. 전기차 배터리 지금 더 들어가고 있죠. 계속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벤츠라든지 아니면 GM하고 계속 계약을 지금 테슬라까지 계약 이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ESS 시장, 국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쉽게 해서 지금 새만금 사업하고 호남 반도체만 해도 아니면 용인 클러스터만 해도 지금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 친환경 네, 에너지로 들어가야 네. 되거든요. 거긴 ESS예요. 아, 그렇죠. 송전탑보다는 ESS 같은 지역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대형 모빌리티 계속 말씀드려요. 이제 트럭 다 수소 트럭 나오고요. 지게차, 뭐 트랙터 다 수소, 잠수함 수소, 전지. 수소 전환 시대군요. 그렇죠. 수소 이제 대형 모빌리티는 다 수소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되게 커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2차 전지가 과거에 너무 재고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계속 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면 재고 털리는 것 자체만도 사실 성장 모멘텀이 갈 수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재고가 감소되면 그렇죠? 훨씬. 네. 그래서 저는 밸류체인 중에서 요즘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2분기 대장주 가져가고. 네, 대정주를 가지고 훨씬 낫죠. 왜냐하면 아직 부품 이런 쪽 단에서는 제가 재고가 쌓여있다고 했잖아요. 예. 재고를 터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부품 소재 쪽은 추가적으로 사실 납품하기는 아니에요. 그건 생산이 더 증가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LG 엔솔이라든지 뭐 전고체는 사실 뭐 거의 SDI? 지금 삼성 SDI 같이 예. 지금 결국은 뭐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뭐 사실 전고체 쪽이 난리거든요. 그다음에 피지컬 A가 작동되려면은 맞아요. 사실 전고체가 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있는 이 전지 갖고는 사실 뭐랄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희마리가 없어요. 너무 약해요 지금. 네, 그래서 전고체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 AI 밸류 체인을 계속 놓고 보신다면은 반도체 소부장 빼고는 저는 이제 피지컬 AI고 신재생 에너지죠. 시장 커지고 있고요. 피지컬 AI 쪽은 국내에서 아직 공급도 못하는 단계다. 앞으로 이제 기업들의 매출 확대 기회는 엄청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쪽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재고를 좀 털어가면서 네. 회사들이 조금 더 이제 힘을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대장주 말씀해 주셨다시피 LG 엔솔이나 삼성 SDI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배경이군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피지컬 AI 대표적인 로봇도 두산 로보틱스가 매력적이다라고 원톱으로 좀 뽑아주셨고요. 왜 전반적인 하반기에 투자 트렌드를
말씀드렸다면 7월장을 어떻게 네. 가야 될지 볼게요. 당장 7월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렇죠. 발표 네, 나옵니다. 네, 네. 그걸 기점으로 삼성이냐 뭐 SK하이닉스냐 네. 뭐 반도체나 비반도체냐 이렇게도 나뉠 것 같은 느낌적인 네. 느낌 네. 있는데 네. 삼성 잘 나올까요? 잘 나오겠죠? 사실 나오긴 잘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은 노조한테 줘야 될 돈이죠. 지금 그게 지금 사실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1분기 때 대선 충당금을 안 쌓았거든요. 네. 그럼 1분기, 2분기 두 개를 이번에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선 많이 충당. 나가겠네요. 그렇다 보면 10%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게 1분기가 이제 우리가 57조 원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지금 2분기는 지금 FM-가이드 컨센서스가 지금 한 85조 원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거 다 여기서 뺀다 그러면 이 85조 원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올해 지금 얘기하는 게 2020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367조 원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한 90조 원에서 100조 원 정도가 안 나오면은 연망 전망치를 사실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져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봤을 경우에 이번에 이제 FM-가이드 85조 원 이상을 뛰어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좀 넘어줘 줘야 그래야 사실 얘기가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제 FM-가이드 쪽이죠. 이쪽에서 보면 낸드하고 D램 가격이 2분기의 가격 상승률이 각각 58%하고 78%가 나왔다. 예, 예. 이러기 때문에 뭐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지만은 근데 1, 2분기 DS 부분 특별 성과급 재원을 제어하는데 한 19조 원 정도가 빠질 것 같다. 19조, 거의 네. 20조 원. 20조 원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네. 계속 30만 원 밑에서는 계속 매수하시는 게 네. 만약에 이게 지나고 나면은 네. 3분기 실적 때는 되게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 털고 가니까. 털고 가니까요. 예, 그래서 30만 원 밑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주가 지금 30만 원 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저도 손이 가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런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 지금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이제 48만 원 정도예요. 지금 컨센서스는요. 골드만삭스가 48만 원 내놓은 이후에 서스페 하나가 한 85만 원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85만 원. 85만 원. 85만 원이요? 네. 이거 앞으로 1년 후에 그럼 내년 전반기에 그건 몰랐네. 85만 원 정도 예, 내놓고 있고 국내에서 하나증권이 58만 원 정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올해 한 50만 원 정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30만 원 정도 사시면은 충분히 하반기 때 만약에 노조 문제만 잘 극복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하반기부터 또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거 감안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렇게 잠정 실적이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나오는 게 뭐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올해 한 해만 끝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어제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샌디스크립 시장에서 많은 디램 아니면 낸드 플래시 회사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유가 문제 뭐냐면 올해 가격이 그러면은 피크를 찍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올해 공급 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그 자꾸 우려. 나오는데 저는 만약에 삼전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이라든지 3분기 가이던스까지 괜찮게 나온다라고 보면은 저는 그러한 우려감을 좀 많이 불식시킬 것 같아요. 그럼 쉽게 해서 글로벌 지금 반도체 산업의 구세주가 다음 주 삼전하고 SK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2028년이죠. 내후년이에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610조 원까지 전망해 놓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454조 원이요. 이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 이번 나오는 실적이 올해뿐만 아니라 2028년도까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쉽게 해서 요즘 전에는 우리가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서 삼전 SK 주가를 예측했잖아요. 요즘은 삼전 SK 주가를 보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거네요. 그게 맞죠. 네. 왜냐하면 맨날 3등하는 사람을 어떻게 1, 그러니까요. 2등이 따라가요. 네. 지금 이제 바뀌었죠.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삼전 다음 주 잠정 실적 아마 관심이 좀 커질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저는 30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매력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85조 이거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오면 그만큼 또 안심하면서 갈 수 있는데 그쵸. 네, 그게 맞습니다. 아니었을 때는 약간 조금 또 약간, 네.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30만 원 이하는 매수의 기회의 포지션 네.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캐펙스가 이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후공정 섹터, 네. 그러니까 소부장 섹터들은 좀 신난 분위기고 그렇죠. 네, 신나죠. 네. 그리고 코스닥에 이제 개설 30주년을 맞았으니까 네. 약간 이제 정부 정책 쪽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또 네. 그런 또 네. 기대감 이런 네. 부분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사실 기대감은 네. 별로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요? 최근에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소재하고 부품 단은 사실 이미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떤 매출 증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뭐 크게 뭐 밀린 적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장비 단이죠. 네. 장비라는 것은 새로운 설비라든지 공장을 저어야 사실 이제 그때부터 장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5월달, 6월달에 저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게 결국은 앞으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전 SK 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계속 설비를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반도체 어떤 이제 장비 쪽에서 관련돼 있는 회사들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네. 예, 그때가 이제 뭐 그러면서 원픽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ACM ACM 리서치를 찍고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뭐 미국에 있는 KL이라든지 아니면 램 리서치 거기다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최근 한 5월달 말부터 6월까지 뭐 주가 상승률이 한 거의 100%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에 맞춰갖고 국내도 그럼 삼전 SK 하이닉스 지금 당장 용인 클러스터 양쪽 다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평택하고 그다음에 천안 공장에 대한 어떤 시설 보강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장비단에서 조금 더 올라왔는데 사실 당장 지금 매출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클러스터 하려면 제가 보기엔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공장 뼈대로도 만들고 이제 갖다 기계를 꽂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것은 조금 이제 약간 무리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내년에 매출 뭐 기대한다면 좀 괜찮을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굵직한 부분에서 틀을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7월 나오시면 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었고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2분과 함께 풀어야 되죠. 근데 삼성 SDI에 특별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업황 분위기, 삼성 SDI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그 삼성 SDI가 네.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이길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네. 이름이 포지나노.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일단 뭐 소개해 여러분들이 주시겠어요? 뭐 처음 들어보는 네. 회사일 거예요. 생소한 회사인데 이 삼성 SDI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배터리 나노 코팅 전문 스타트업이에요. 이번에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포지 나노에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 300억 원을 투자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다가 예.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300억 원이니까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다가 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어떤 회사냐면은 2011년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첨단 나노 소재 및 배터리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대학교에서요. 예. 현재 기업 가치는 약 12억 달러니까 한 1조 9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올해 3분기 정도에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합병을 통해 나스닥 상장을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라든지 한화까지 투자를 갖다가 했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는 좀 낯설긴 한데 사실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네요. 네네, 스타트업인데 그렇습니다. 예. 핵심 기술이 뭐길래 그렇습니다. 좀 눈독을 들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토믹 아머라고 이 회사는 이제 명칭을 갖다가 부여를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자층 증착 기술을 기반으로 한 표면 코팅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팅을 할 때 보통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코팅 기술은 웬만한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원자 단위의 어떻게 보게 되면 원자 단위로 코팅할 수 있는 기술, 다시 말해서 나노미터 단위로 코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이 회사가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세 굉장히 그렇죠. 잘.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열화라든지 뭐 전자 이동이 경로에 따라 가지고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보통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는데 기존에는 마이크로미터 당 코팅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뭐 코팅을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이 부분을 나노미터 단위로 이제 코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터리 소재의 화학적 불안정성이 완전히 통제해서 화재 위험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요. 수명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늘어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표면 코팅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예, 스타트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네네네.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 삼성 SDI가 한 300억 원 규모로 네네.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네네. 구축을 했네요. 네, 근데 이게 300억 원만 여기다 투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연산 3기가와트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공동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략적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가팩토리인가 공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제 뭐 들어설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삼성 SDI는 왜 이런 회사랑 뭐 투자를 한 것도 모자라서 전략적 어떻게 보게 되면 동맹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는 건지 네, 네.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특수시장 공급망을 선점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타겟은 지금 이게 보는 것처럼 3기가와트 아워 규모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생각한다면은 예. 30기가와트에서 50기가와트, 뭐 100기가와트 단위로 짓는데 3기가와트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시장이란 말, 조그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전기차가 아니라 미국 내 전략산업 시장을 갖다 공략하기 위한 거고요. 아. 이게 전략산업 분야라는 게 어디냐면은 주로 이제 국가 안보, 방산, 그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에 들어가기 위한 거라고 그렇네요. 얘기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미국은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갖다가 2024년도에 이걸 갖다가 만들었죠. 이 국방수권법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함의가 뭐냐면은 탈중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급망 부분에서. 그게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냐면 27년 10월부터는 CATL이라는 이제 BYD를 갖다가 이 조달 시장에서는 완전히 전면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산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100% 중국 배제를 갖다가 필수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삼성 SDI가 포진나노랑 전략적 동맹자 관계를 맺은 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방산 우주항공 등 특수시장 공급망을 갖다 선점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보조하는 토종 기업을 통한 뭐라고 할까 우회 진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 SDI는 중국 기업은 아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타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국가 기밀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딴 나라 기업들이 쉽사리 침범할 수 없게끔 허들을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 SDI 입장에서는 포진나노라는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떤 미국 정부의 이런 규제를 갖다가 약간 좀 우회하는 측면이 있죠. 이 포진나노라는 회사는 사실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벌써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 정부가 이 회사를 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사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에 배터리가 필수적인데 이게 지금 공급망 자체를 갖다가 미국이 안 갖고 전부 다 중국하고 한국, 일본 등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키우겠다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회로 이제 독자적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삼성 SDI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기술은 그 포진나노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쓰고 대신 포진나노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배터리의 어떤 양산 능력이라든지 그 기술 자체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삼성 SDI가 갖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미국 정부의 뭐라고 할까요? 타국을 갖다가 배제하는, 그러니까 조달 시장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제를 갖다가 허들을 갖다가 우회해서 넘고자 하는 삼성 SDI의 어떤 전략적 행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예. 삼성 SDI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안보, 뭐 우주 항공까지 네네네. 최근 굉장히 핫해지고 네. 미래도 굉장히 성장 동력으로 점쳐지는 그런 섹터인데 네네. 그쪽까지 이제 펼쳐 나가려다 보면 뭔가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네, 부분을 그렇습니다. 이걸 선택했구나 예,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현지 공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네. 보통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랑 합작 공장, 그러니까 스타플러스 에너지라는 걸 갖다가 지금 벌써 운영 중이잖아요. 1공장은 24년부터 가동 중이고요. 2공장도 34기가와트 규모로 27년 그 가동 예정이고요. GM과도 또 합작 공장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27년 정도를 갖다가 가동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속 계약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지금 그 스타플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되는 배터리가 생산이 되면 그 스텔란티스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GM하고의 합작 공장은 또 GM한테 넘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기서 생산된 배터리를 갖다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에 사실은 쓸 수도 없는 거고요. 라인 전환을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기차라는 거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네. 폼팩터가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폼팩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기존 라인에서는 이걸 갖다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가 포지라인에 투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 국방 조달의 엄격한 순환주의와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국방부라든지 나사 같은 데서는 매우 보수적이잖아요. 국가 기밀과 안보가 직결된 무기 체계에 외국 자본이 주도하는 기업이 핵심 부품을 갖다 직접 납품하게 그냥 두고 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까다로운 안보 심사를 갖다가 거쳐야 하며 정치적 뭐 견제도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진 나노는 미국 대학에서부터 시작돼서 미국 에너지부의 돈도 받았고요. 사실은 미국 정부가 키우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대로 용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포진나노 힘만으로는 배터리 양산이 힘들단 말입니다. 네. 기술은 갖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층 증착이라는 아주 좋은 기술은 갖고 있지만 배터리를 갖다 양산해 본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양산이라든지 수율에는 삼성 SDI 힘을 갖다가 좀 빌려서 배터리를 갖다 생산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우회적으로 미국의 아주 그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큰 구애를 받지 않는 네. 방산 시장이라든지 우주항공 분야에 진출하겠다. 바로 이게 이제 포지나노에 투자한 삼성 SDI의 의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그 양 니즈를 조금 뭐라 그럴까 잘 표현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삼성 SDI가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300억 원 규모의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이 포지 나노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면 코팅 기술 이런 부분을 잘하다 보니까 그쪽은 그런데 이제 양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삼성 SDI가 미국 현지에서 공장 이런 거 돌리면서 양산에 대한 기술이 있다 보니까 미국 쪽은 중국을 배제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반도체나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더 산업을 하는데 우리의 양산 기술이 필요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 쪽에 약간 니즈를 좀 반영하면서 먹을 건 먹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 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새인 네, 듯해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을 약간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 기속적으로 풍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런 규제 같은 경우에도 여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커넥티드카 규제를 갖다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그걸 갖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커넥티드카 규제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 쪽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은 27년부터 금지가 되는 거예요. 네. 양국의 하드웨어를 갖다 탑재한 차량은 30년 전부터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안보로 생각해서 그런 예. 거죠. 예. 이유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의 커넥티드카는 사실 외부에서 조종이 OTA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라는 게 뭐냐면 달리는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외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차량을 갖다가 느닷없이 멈춘다거나 네. 아니면은 오작동을 일으켜서 일부러 딴 데로 돌진을 하게 한다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부분은 뭐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달리는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대국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쓸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방대한 데이터 유출의 어떤 위험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커넥티드카는 뭐가 돼 있어요?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네. GPS 등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 군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보안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 자동차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내부의 어떤 상황들 아니면 뭐 3D 맵이라든지 3D 지도라든지 아니면 공간 정보라든지 다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예, 자산이잖아요, 데이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즘의 커넥티드카는 뭐예요? 사람의 시선, 심박수, 그다음에 음성 녹음, 그다음에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등등등을 갖다가 다 알 수 있잖아, 네. 외부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적대국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큰 어떤 위험에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요? 커넥티드카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을 갖다가 미국이 마련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 타겟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리자동차가 투자한 폴스타거든요. 폴스타. 예. 폴스타가 마침내 27년부터 사실 미국 내에서는 판매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걸 갖다가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예. 네. 근데 평론가님 이제 궁금한 게 수많은 차종이 있을 텐데 네. 폴스타가 예. 폴스타? 예, 폴스타. 폴스타가 예. 타깃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그렇게 타깃이 된 건지. 이게 사실은 예. 지리자동차 소속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유럽 브랜드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폴스타 3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고요. 폴스타 4는 한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어요. 부산 르노코리아 공장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규제의 핵심은 뭐냐면 조립 국가가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차량 내부에 두뇌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통신 모듈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 정부는 폴스타 차량에 탑재된 텔레매틱스, 자동화 주행 소프트웨어, 블루투스 및 셀룰러 모듈의 핵심 기술이 지리자동차 그룹의 범용 플랫폼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중국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다가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데이터 유출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폴스타를 갖다가 규제를 한 거고요. 같은 지리자동차 계열인데 볼보가 규제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볼보는 엄청난 여기에다도 사실은 로비를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자사의 지배 구조라든지 기술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보안이 중국 본사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갖다가 명백히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선을 그었군요. 예, 우리는 중국 본사와 데이터를 갖다 예, 전혀 예, 공유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 소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단순히 중국 자본이 들어갔으니 무조건 금지라는 포괄적 제재를 하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기업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공급망을 갖다가 현미경 보듯이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공급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중국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금지. 그리고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왔더라도 연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오케이 허용을 네. 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미국은 언제든 중국 자본과 기술에 대해 강력한 칼을 갖다가 휘두를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는 뭐예요? 중국의 그 자본이 20% 이상 들어온 차는 전부면 금지시키겠다라고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벤츠까지도 못 팝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미국은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한 칼을 갖다가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CATL 기술을 받아서 포드가 미국 내에서 LFP 배터리 갖다가 생산하겠다고 하잖아요.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점을 갖다가 이번 조치들이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미국이 겉으로는 이게 그냥 구두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했던 어떤 규제들을 갖다가 실제로 실행을 갖다가 차곡차곡 해서 옮기고 있다. 이런 점이 바로 폴스타 제재에 대한 어떤 함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되게 중요한 이슈이네요. 네네네. 삼성 SDI가 미국 스타트업 포지 나노에 투자한 전략과 이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 정책 방향성과 좀 일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투자의 패턴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이 분야의 전문가 계시죠.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캐나다는 어떤 상황이길래 잠수함 전략을 세운 건지 일단 캐나다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일단 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에 영국에서 도입한 중고 잠수함들이 이제 퇴역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30년대 중반 정도에 완전히 퇴역을 하게 되는데 네. 기존에는 저희가 4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새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잠수함의 척수는 12척으로 굉장히 좀 규모가 많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입했던 것도 영국의 그 중고 잠수함이었었고 이제 이번에 경합을 하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인 상태이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로는 발표일이 약간 미뤄져서 7월 7일 정도에 7월 7일 이요. 발표가 되게 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나와 있는 것까지가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7일이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네네. 거다. 근데 왜 미뤄지는 거지? 약간 더 좀 마음이 그런데 일단 현재는 하나오션 플러스 HD 현대중공업과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 여기가 TKMS 이렇게 부르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둘이 이제 경쟁 중인데 7월 7일에 일단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주가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파급 영향을 받게 돼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건지. 하긴 뭐 잠수함 하나 하면은 굉장히 돈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뭐 예. 일단 외부에서 저희가 수주하는 규모 중에서 가장 크게 될 예정이고요. 뭐 한 기당 지금 단가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잠수함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입찰 가격을 알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희 한 척당 8,500억 정도에 만들었었던 그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외부 입찰가는 뭐 20억 달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그 신조에 들어가는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조금 더 그 타겟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요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인지라 우리나라에서 내수로만 하던 방산의 규모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미리 들어가 있는 동안 저희가 R&D 비용이 들었던 것이 이제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규모로 양산 과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률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상 방산 수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저희가 방산을 내수로만 하다가 수출로 늘리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익률 개선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해양 방산 부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잠수함 이제 노후화됐기 때문에 기존 4척에서 12척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3배가 이제 늘리는 겁니다. 한 척도 굉장히 비싼 건데 잠수함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누가 만들어 줄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캐나다에서 약간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네네. 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런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뭐 잠수함 자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는 반면 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것 대비해서 지금 전체 운영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유지 보수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잠수함이 도입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잠수함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얼마만큼까지 투자해 주느냐도 이번에 그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물론 우리로서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강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 예. 자체는 뭐 원래도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가 된 부분이지만 시간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죠.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현실적인 그 실행력이 좀 저희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35년까지 한 4척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이 다 퇴역을 하는 거에 맞춰서 기존의 것을 채워주는 것만큼의 납기를 다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캐나다 같은 그 독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독일에 원래 그 발주해 놨던 잠수함의 슬롯을 그러면 캐나다에게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도산한창호함이 실제로 작전에 투입이 되어서 저희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독일이 제시하고 있는 212CD 모델 같은 경우는 설계가 됐고 아직까지 실물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36년까지 4척을 인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저희는 담보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갖는 부분은 제조업에 있어서 이제 시간 약속을 가장 잘 지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모델이고 이번에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캐나다 승조원이 같이 타고 이동을 해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 고객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아무래도 좀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뭐 회사원, 직장인들 잘 아시다시피 마감에 대해 굉장히 쫄리는 마음 다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국가 경쟁력이 되네요. 납기 이런 거 준수하는 거랑 또
그 실전 운용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독일보다 낫지 않을까? 뭐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독일의 강점은 뭔가요, 위원님? 일단 예. 같은 나토 가입국이라고 하는 아. 부분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캐나다는 나토의 창시국 중에 하나이고요. 독일이 조인한 거는 굉장히 그래도 오래전이라서 네. 우리나라는 그냥 파트너 국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나토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기 체계에 대한 도입이기 때문에 나토의 그 기준에 굉장히 들어맞는 사양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독일이 제시하는 바고 나토 가입국 내에서 저희가 무기 체계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조금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약간 뭐 혈연, 지연 이런 부분 동원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토 갖고 있는 회원국이다. 건 다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쪽 입장은 그런 듯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영국 쪽에서 영국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네.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한화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뜻을 약간 공개적으로 밝혀서 영국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네. 캐나다 현지에서 그 같이 협력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그룹에 해당하는 시스펜 그룹이 같이 이번에 조인해서 들어가게 되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영국 회사인 밥콕의 캐나다 법인이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조인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와 HD현대중공업의 그 컨소시엄이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를 저희가 그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국도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입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영국도 약간 나토 회원국 그런 느낌 있죠. 네네, 나토 맞습니다.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잘하면 또 약간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갖는 실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 유지, 보수가 또 중요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이게 중요한 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 납기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잠수함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을 저희가 다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후속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납품건 같은 경우도 일단 납기 자체가 초도 부분이 이제 30년대 초중반에 저희가 이루어지지만 12척이 다 완벽하게 인도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이미 한 43년 정도까지 이어져야 되고 이제 이 잠수함들이 인도가 되고 나서 저희 중간중간 중정비 해야 되고요. 경정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들어가야 되는 MRO에 우리나라가 계속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해외 수출 방산에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네, 그런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의 연속성을 조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특수선 같은 경우도 이제 군함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6년 반 정도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재료가 특별히 들어가지 않고 저희 클리닝 작업을 하고 이제 만약에 무기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했을 때 생각보다 신조로 만드는 것에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RO 사업 또한 저희가 후속으로 진행을 하면 수익성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가동률을 조금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저희가 예상치 안에서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점을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엄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MRO, 정비,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든든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따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 캐나다 현지의 유지 보수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려고 공을 좀 엄청 들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선, 해양 뭐 넘어서 뭐 방산까지 지금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듯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가가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는 안 됐습니다. 워낙 이제 반도체에 쏠려 있어서 그런 네. 건지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영역에 지금 수주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5년 하반기부터 최근 26년 상반기 정도까지 일반적인 상선의 수주 플로우가 일단 굉장히 좋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 큰 덩어리의 수주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한 10년 쉬었던 해양 플랜트도 요즘에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거의 내수 중심으로 하다가 수출 방산이 인재 개화되는 측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한 부분도 일단 산업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업황이나 실적이 저희는 그 자기 방향대로 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주가는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주 업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일단 전 섹터를 통틀어 무조건 실적은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 시즌에 호실적을 내고 이제 하반기에 기대하는 신 영역에서의 수주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결국에 반등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안 되는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조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적으로 자주 이 리포트도 업데이트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해상운이 좀 시장 동향도 함께 좀 언급을 좀 들어볼게요. 예. 이 2월 28일에 이제 미-이란 전쟁이 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대체적인 해상운임은 전반적으로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배들은 저희가 원유를 분해해서 나오게 되는 연료유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원유 수급이 조금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연료유에 대한 수급 자체도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비용에 대한 상향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운임에 조금 전가시키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화주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화물을 날리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는 것보다 내가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정시에 제가 약속한 시간에 화물을 받을 수 있는 거에 화주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세상으로 조금 변모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해운 운임이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거의 매주 그 중국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2분기, 3분기 성수기에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전방에 해당하는 고객사들의 실적이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조선 업체로 결국 수주로 갖다 꽂히는 그러한 그 선순환 과정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위원님 전반적으로 조선 이런 그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탑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업과 그 이유까지 좀 들어볼게요. 저희는 여전히 그 완성조선 업체의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선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 오늘 얘기한 것도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리고 해양 부문도 있고 그리고 그 배 안에 들어가는 저희 기자재 영역들도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나 아니면은 그 조선 업체들 중에서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 업체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업체들의 그 영업 수익성이 좋아지는 걸로 인해서 나오는 배당 수익까지도 이제 누려보셔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업체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HD 현대조선해양 주도주 그리고 탑픽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익이 잘 나니까 그게 배당으로도 연결되니까 주주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좋은 꿈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요. 어쨌든 캐나다 잠수함 승부에 그 가려지는 날은 7월 7일.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렇게 좀 연기가 됐다라는 사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주 앞으로도 많이 관심 있으신데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예, 엄경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청와대가 이제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이 호남 반도체 투자 800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렇게 보실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좀 정황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당일날 이제 그 오후 2시 반쯤에 2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최태원, 이재용 두 회장이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한 2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당일날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떨어졌거든요. 그 SK하이닉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떨어진 이유로 그 메가 프로젝트 800조 원에 걸친 엄청난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 때문에 실망한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다 이런 이제 추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추정은 좀 틀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당일 29일 날 당일에 있었던 두 종목의 이제 흐름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파란 선이 삼성전자고 위에 있는 이제 주황색 선이 SK하이닉스인데 두 종목 모두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다가 쭉 가다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는 2시 반 이 기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발표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표가 있다는 것은 지난주부터 사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1,000조 원이다, 뭐 얼마의 엄청난 금액이 이제 투자된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도 대충 이제 그 오늘 오후에 발표라니까 효과가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두 종목이 이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하락했다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하락한다는 전망이 있지만 전망은 사실 전망일 뿐이고 공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실제로 이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하락을 하는 순간 이제 발표를 하는 순간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2시까지도 그냥 비슷하다가 오히려 2시 반이 됐더니 오히려 이제 그 하락폭을 다 줄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일날 월요일 SK하이닉스는 점점 이제 하락폭을 줄이더니 심지어 오후 3시쯤에는 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두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하락한 것이 메가프로의 또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추정은 틀렸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날은 왜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예.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외국계 투자 기관들이 금융 투자 기관들이 그 반기 6개월이 끝나니까 반기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리밸런싱을 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투자 운용사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진 투자 운영으로 하는 대부분들은 뭐 반기 리밸런싱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시스템적으로 투자를 갖다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나는 이 섹터가 그 작년 한 뭐 11월이나 12월쯤에 올해 상반기 26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섹터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죠. 그러면 전망한 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나눕니다. 나누면 6개월이 지났더니 자신의 전망이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맞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너무 많이 올랐으면 자기 회사의 어떤 펀드 매니저의 기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강제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6개월이 지나서 봤더니 더 싼 종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싼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강제적으로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을 바탕으로 한 자금을 갖다가 생각보다 안 오르고 생각보다 여전히 저평가로 이제 지지부진한 종목을 갖다 매수를 하면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반드시 해야지 이 회사가 펀드 매니저가 개인의 어떤 감정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반드시 필요했고 어저께까지 이제 지난주부터 어저께까지 외국인들이 리밸런싱 하는 과정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엄청 많이 올랐고 삼성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 종목들이 시총이 작다면 그 리밸런싱 하기가 차익 실현하기 부담스럽죠. 하지만 시총도 엄청나게 큰 종목이 됐고 이 때문에 이제 리밸런싱을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월요일 날도 두 종목에 이제 그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월요일 날 3조 원대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두 종목이 이제 당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워낙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집행이 되는 건지 된다면 언제부터 뭐 삽을 뜨고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대표님 뭐 맞습니다. 아는 정보가 예.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입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두 총수가 직접 이제 엄청난 투자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 미심쩍은 점이 좀 있습니다. 미심쩍은 점이 어떤 점이 구체로 있냐면 도대체 언제 그 투자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지 자체가 시점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두 회장의 청와대 발표에서는 시점을 갖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점도 사실은 언론에서 짚었던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엄청난 투자니까, 엄청난 투자는 사실은 주주들하고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과 관계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그걸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일 공시에서 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 종료 시점을 언제로 잡았냐? 2040년으로 잡았습니다. 2040년 12월 31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공시입니다. 삼성전자 공시인데 종료일을 2040년 잡았으면은 아니 올해가 2026년인데 14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엄청난 규모의 투자긴 한데 14년이면은 야 이거 정말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엄청난 수주라든지 엄청난 투자 계획 같은 경우 봤을 때 공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투자 규모도 봐야 되지만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게 연 단위로 환산했을 때, 연 단위로 끊었을 때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나는지, 얼마만큼 투자가 일어나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1조짜리 엄청난 매출인데 이 엄청난 매출이 20년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연 단위로 환산하면 불과 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1조가 아니고 연 단위 500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분 좋은 수주 공시긴 하지만 20년에 걸쳐서 1조를 발생한다?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공시다.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40년이나 못 박았어요. 그러면 야, 14년에 남았는데 이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근데 심지어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했는데 투자 시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모호하게 시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이 투자의 실체에서 모호성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대목이고, 더 모호성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대목은 무엇이냐? 공시에 보면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건 SK하이닉스건 간에 두 회사 모두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 투자를 갖다 계획했으면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사들이 승인을 해주시거나 이사들이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사들이 가감없이 토론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당연히 열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장의 독단적인 어떤 1인 경영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는 후진적인 경영 체제다. 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부정이 생겼고 이사들 8명이나 12명 간의 집단 체제 안에서 그래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찬반을 물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랑 이사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을 봤을 때 공시에 나온 겁니다. 제가 뭐 별도로 뭐 단독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이사회도 열지 않은 이 투자 계획이 사실 실체가 있는 건가?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라는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800조 호남 반도체 투자가 가능한 건지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이 발표 난 이후에 또 쫙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환호는 했습니다. 예. 오늘도 좀 붙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목은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기자로 수십 년 하면서 또 정치랑도 같이 관련해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 또 공시를 주로 보니까 공시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있어야 될 사안이 기재되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을 제가 기반으로 해서 이번 발표에 좀 그 신빙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외국 언론들은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언론도 이 사안을 다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다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반도체 초과 수요 때문에 엄청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지난주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애플의 CEO 팀 쿡이랑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그 CEO랑 같이 감론을박이 벌였어요. 누구 책임이냐? 이 메모리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IT 지금 경제가 붕괴해야 될 지경인데 누구 책임이냐?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1강, 2강이 모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세계 유수라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반도체 초과 수요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이제 그 엔드 유저 공급사 완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뭄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가 나오니까 당일날 오늘 새벽까지도 주요 그 소부장 제품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소부장 제품 주가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뭐 KLA,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엄청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29일 날 그 청와대 발표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이 오른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목조목 뜯어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약간 조심해야겠다.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여전히 사이클이 좋고 여전히 계속 업황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해당 소부장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월요일날 그 발표 때문에 800조는 엄청난 투자가 되는데 800조에 투자하면 당연히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소부장의 대표적인 제품들, 종목들, 램 리서치라든지 그다음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 갖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29일 날 끝나고 29일 날 새벽에 끝난 이제 그 어제 새벽에 끝난 이제 해당 종목의 이제 주가 차트입니다. 우리의 그 발표를 발매하면서 해당 종목이 10% 육박하는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상당수 종목 두 종목 중은 그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국의 어떤 언론사나 외국의 애널리스트 시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만큼 우리의 어떤 그 실체를 갖다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어떤 그 부작용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 마무리 질문 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세세하게 점검을 여러 항목들이 많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점프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든지 또한 공시를 하면서 언제까지는 이제 투자를 갖다 하겠습니다라고 공시에서 무엇을 박든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유념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이렇게까지 왜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이 투자를 갖다 밀어붙였냐라는 어떤 그 분석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그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가 끝났죠. 지방선거 아닙니다. 전당대회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해 주세요. 라는 맥락에서 이번 발표를 갖다 밀어붙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 보시면서 전당대회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이번 투자가 계속 탄력을 받아 가고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빅 이슈가 나왔는데 이 안에서 뜯어볼 거리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게 실현 공약 잘 가능한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저희도 잘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키오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이 시작이 됐고요. 주요 일정들 잘 봐야 되는데 또 변동성은 지속이 되네요. 오늘은 코스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삼전 믹스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못 가고 있는데 궁금한 게 반도체 3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소식 이런 조금 잡음이 붙은 것 같아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한 건지 좀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무슨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최근에 변동성 큰데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을 그 메모리 3사가 당했다. 삼전닉스랑 마이크론 포함해서죠. 근데 어쨌든 최초 보도는 우리 IT 조선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내 갖고 그걸 언론을 보도를 네, 했고 네. 그걸 미국의 트랜스포스라는 데서 받아갖고 하는 좀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걸 봐서는 그것이 상당히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소위 반독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 담합을 했다. D램 가격이. 근데 그 이유가 재고 관리를 그 이유로 사실 그 소위 가전제품에 들어가야 될 D램을 소위 생산을 덜해서 일부러 가격을 올려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니까 반독점이다. 그러니까 세금 물게 해야 된다. 먼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빅테크들이 HBM 수요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소위 데이터 센터용 D램 수요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상황이 발생한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애플이나 뭐 소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뭐 이런 거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정말 소비자들 부담스러운 거는 뭐 알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가격 담합을 통한 상승이라고 밀어붙이기에는 무리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래서인지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오늘 사실 이런 우리 그 주요 우리 그 삼전닉스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의 가장 큰 것은 6월 내내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가장 큰 거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많이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워낙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몸이 무거워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주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이 미국 내의 어떤 그런 규제 이슈와 연관짓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오픈 AI가 상장 일정 좀 연기했잖아요. 그거의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요게 이제 네. 하반기가 들어갈 때 지금 뭐 1달락 지난주로 1달락은 된 것 같은데 네네네.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상반기 끝났고 이제 하반기, 상반기가 어마어마한 장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S&P 500은 10%도 못 올라 10%요 정도 올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장을 펼쳤고 그냥 AI 모든 것이 전 세계가 AI로 다 움직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 대만이 한 5, 60%, 그다음에 그 니케이, 그러니까 일본이 한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근데 다 올른 것을 주된 게 다 AI 관련된 종목. 결국 메모리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쇼티지지만 이 쇼티지가 3년, 5년 더 갈 거라는 거잖아요. 뭐 이제 장기 계약도 맺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이런 장기 계약의 가장 원천이 되는 것에 큰 소위 발주처를 쫓아가 보면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오픈 AI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그 오라클, 아마존들하고 약속한 것이 대략 향후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컴퓨팅 파워 살려야 되는데 규모가 대략 한 7천억 달러 돼.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메모리 업체 그 빅테크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 4개사, 5개사가 전체가 투자하는 거만큼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오픈AI 혼자 발주하고 있는 게 그 정도다. 그러니까 보니까 차트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오라클의 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픈AI가 발주한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향후 엄청나게 물려 있는 컴퓨팅 파워 발주의 절반이 오픈AI고요. 구글은 근데 오픈AI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한테만 주로 많이 받고 있고 아마존은 한 4분의 1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픈AI가 제일 걱정이 뭐냐? 지금 계속 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IPO 해갖고 돈 땡겨갖고 우리한테 발주를 더 해야 되는데 IPO가 늦어진다? 그러면 이게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겠어? 거기서 막힌다고 생각하는군요. 예, 그럼 그게 막히면 그러면 그 뒤로 이제 메모리 업체한테까지 연결이 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까지의 이슈라기보다는 이거는 3년, 5년 그림에서 오픈 AI의 IPO 상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확실하게 오픈 AI에 기댄 종목들 주가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은 지금 연초 대비 마이너스 20%. 이게 아마 빅테크 사상 이렇게까지 주가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10년 만에 가장 싸다라고 할 정도고 상대적으로 오픈AI 덜 기대고 있는 알파벳과 아예 안 기대고 있는 알파벳은 그래도 이제 한 지수 근처까지는 상승을 했고 아마존은 그냥 보합 정도. 이게 결론적으로는 오픈AI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주가 흐름에서 갈라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 업체들 투자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삼전 닉스 반도체 소부장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의 근원 그 돈의 출처를 찾아가면 오픈 AI까지 간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에 오픈 AI는 비상장이라 직접 아무도 못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한테 물어보겠죠. 너희들 지금 오픈 AI하고 이 발주 수주 잔뜩 남은 거 어떻게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하겠어? 라는 질문이 지금부터 계속 나올 것이라서 그것 자체는 단순히 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의 주가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메모리 삼전 닉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도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이번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고용이 견조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경제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초고 모든 걸 흔들 수 있는 요소인데 변화의 방향의 발음만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AI의 그 자금 조달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과 연계가 다 되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의 유동성, 글로벌 소위 그 자금 조달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하반기가
될 텐데요. 거기에 뭐니 해도 연준의 기준금리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인가, 그러니까 오늘 그 오후쯤에 이제 미국의 유럽의 신트라, 소위 유럽의 소위 잭슨홀 같은 거죠.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워시가 지금 나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 얘기를 할지에 대한 다들 워시의 입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과거의 경험상 기준금리 상승하면 그다음부터는 한두 달은 그냥 시장이 쉬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워시를 포함한 FOMC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을 하반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아까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가 시장에서 빚내 갖고 투자를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오픈 AI조차도 빚내 갖고 여기에 돈을 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 빚을 잘 낼 수 있는지가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워시의 입과 FOMC의 기준금리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크레딧 마켓입니다. 신용시장. 결국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될 텐데 웃돈을 얹어주는 걸 보통 국채금리에다가 웃돈을 얹어주는 것을 신용 스프레드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보다는 너희들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 모두 이 점선입니다. 투기 등급체의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히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채권 투자자들이 돈 빌려줄 결심을 아직은 잘하고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 위에 보면 검정색 선이 뭐냐면 부도율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줬는데 끼이는 거, 못 받는 거. 이것이 근데 바닥을 작년 한 2년 전부터 바닥 찍고 서서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하반기에 혹시 미국과 유럽의 투기 등급체 부도율이 점점 더 올라가면 그러면 신용 스프레드도 빠르게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 자체는 AI B2 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 이것 자체도 아까 우리 메모리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워시의 입도 중요하지만 신용 스프레드, 신용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같이 꼭 챙겨봐야 될 주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표님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 BOJ가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거 되게 강력한 뉴스였잖아요. 그런데다가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느낌이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하반기에 또 다른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엔화의 강세 전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2년 전 여름에 우리가 7월 달에 한번 7월부터 시작해서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고통을 한번 맛봤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달러당 161엔을 넘어서 지금은 165엔까지도 열어두는 분들도 생겨서 지금 쇼패팅이 그 당시 수준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갈 거에 배팅하는 그러한 돈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혹시 강세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당국이 개입을 해서 강세로 돌리면 이게 빠르게 소위 엔화로 싼 자금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돈들이 우르르 빠져나오는 거. 이것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어쨌든 다만 지금 시장의 숏배팅의 가장 큰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가 엔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쉽게 못 돌릴 걸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로 돌아갈 타이밍에 강세로 좀 전환하는 데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달러 지수의 상대 강도를 보시면 과매수 수준까지 갈 정도로 상당한 강세를 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2년 전 7월에 어떤 일이었냐면 그 달러는 약세로 살짝 그러니까 소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금리를 강하게 안 가져갈래의 분위기와
일본 정부가 소위 개입, 시장에 개입하면서 강하게 이제 시장이 반전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일본의 지금 약세가 너무 심했던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더 잘 지켜볼 것은 엔화의 흐름이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은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입니다. 근데 최근 지지율, 들어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약화된다는 것은 일본은행과 소위 재경 관료, 일본의 재경 관료들이 생각보다 매파적인데 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 참 우리 봐야 될 거 많아졌습니다. 이것들도 꼭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7월 시작이 됐고 실적 시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략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야지 실수를 줄이고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잘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좀 정답에 가까운 네, 인사이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는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그래도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시장이었고 그것도 상당히 좁혀서 AI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쉬웠던 시장인데 이제는 하반기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변수들이 그만큼 늘어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제는 상반기가 중하였으면 이제는 중상으로 올라가는 하반기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 수익성을 쫓기보다는 수익의 안정성도 같이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걸 챙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한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리밸런싱입니다. 결국은 수익이 일정 부분 나오면 그것을 실제로 차익 실현화해서 그 사이에 못 오른 부분으로 골고루 뿌려주는 이런 작업들이 소위 이제 리밸런싱인데요. 너무 지금 수익을 하반기에도 쫓겠다고 한쪽으로 쏠려서는 상당한 위험을 스스로 감수할 수가 있으니까 앞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순환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7월 달 드디어 들어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이 세제 개편과 함께 본격화될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PBR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길목 지키기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너무 포트폴리오를 한쪽에 안 그래도 쏠려 있는데 이거를 더 강화하는 전략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신경 쓸 거리가 좀 있네요. 7월도 이제 실적 장세인데 또 실적도 이렇게 데이터 나오면 엄청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대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름길 알려드릴게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